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네, 우리 류종훈 기자 미국 갔다 왔죠? 네, 미국 다녀왔습니다. 그 아이오닉 9? 네, 아이오닉 9이랑 그리고 이제 LA 오토쇼 그리고 이제 구글 웨이모까지 좀 살펴보고 왔죠. 그러니까요. 오늘 그 얘기가 있습니까? 오늘 이따가 LA 오토쇼 관련해서 이제 그 LA 오토쇼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던 건지, 그리고 이제 좀 뭐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에 이제 친환경 차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오토쇼에서 나타났던 그런 산업 트렌드 정도 그런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류종훈 기자의 미국 출장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남아서 고생 엄청 했습니다. 네. 자, 류종훈 기자의 미국 출장기 하면 근데 미국 출장도 엄청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잘 시간 하나도 없이 일정이 좀 심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생했던 결과물을 오늘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뉴스는 방금 전에 이제 나온 소식인데 제가 좀 빠르게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검찰에서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서 이제 부당합병 2심에 대해서 구형을 때렸는데 오늘 이제 징역 5년, 벌금 5년형을 일단은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심에서 요청했던 구형이랑 같은 형량을 지금 이번에 요청을 했거든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검찰이 이제 25일 오늘 서울고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이제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제 1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구형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2월 달에 이제 1심 공판이 열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 쪽에서 항소심을 넣은 거고요. 이번 항소심에 대해서는 일단은 똑같은 형량으로 구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함께 이제 이재용 회장이랑 같이 재판에 넘겨졌던 피고인들도 1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좀 말씀드리면 이제 많이들 이제 익숙하신 이름들이 나올 텐데 당시 이제 미전실에서 합병 업무를 했다라고 하는 최지성 전 실장, 그리고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 원을, 그리고 이제 장충기 전 실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이제 구형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많이들 아시죠?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이제 미전실 주도하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 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천억 원대의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삼성그룹이 이제 프로젝트 G, 이제 G가 거버넌스의 G입니다. 이제 승계 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합병 작업을 실행을 했다라고 의심을 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삼성물산의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제 이재용 회장과 미전실이 합병을 결정했다고 이렇게 지금 검찰 쪽에서는 혐의를 넣고서 지금 계속해서 구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이제 뭐 이재용 회장과 뭐 변호인 쪽에서는 최후 진실이 좀 있었고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형량을 구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검찰이 이제 항소심에서 증거 자료로 낸 게 1360쪽에 달하는 항소 이유서를 내고 그리고 증거 2000개를 새로 제출하면서 이번 혐의 입증에 좀 심혈을 많이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번에 이제 어쨌든 동일한 구형을 냈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는 최소 5년형은 받아야지 되는 이거는 혐의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판은 내년 초에 아무래도 항소심이 판결이 나올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판일이 결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봐야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구형이 나오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이제 이 공판이 1심 공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구형이 2심에 대한 구형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 초에 아무래도 항소심 판결이 나올 걸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오전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그 뭐 포춘지 아시죠? 미국의 경제지. 거기 포춘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 100인을 이번에 선정을 해서 뽑았는데
여기에서 이재용 회장이 85위에 선정되면서 국내 총수 중에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라는 뉴스가 오늘 오전에 쫙 깔렸거든요. 네. 그랬다가 이제 오후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또 지금 이 뉴스 자체도 많이 지금 오후에는 많이 묻혔고. 네네. 그리고 지금 뭐 무엇보다도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HBM을 비롯해서 뭐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 많았지만 뭐 네. SSD, DRAM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산업 자체에서 삼성전자의 위상이 조금 많이 약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해서 많은 지금 비판과 우려가 많은 상황이고 네. 그 역할을 사실상 이재용 회장이 돌아와서 해야 되는데 뭐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 판결이 나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정현호 부회장이 거기에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그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참 오늘 이런 이제 구형이 나왔지만 과연 내년에 어떤 또 이제 판결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에 네. 어떻게 보면 향방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좀 많이 보이고요. 지금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는 거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뭐 박주건 대표도 네. 말을 했지만 인사가 지금 남았습니다. 삼성전자 인사에 지금 뭐 삼성 관련된 쪽뿐만이 아니라 국내 재계와 산업계 전반적으로 지금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삼성이 이번 또 구형도 받은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은 구형을 한번 받게 되면은 보통은 다음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네. 그 사이에 인사가 있으면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를 한 그런 이제 그렇겠네요. 인사를 내게 돼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뭐 바로 작년이었나요? 그때 SK그룹 재작년이었군요. 그때도 이제 SK그룹 이제 부회장들을 전부 다 보내는 그 인사를 낼 때도 네. 그때도 이제 최악의 경우를 고려한 인사라는 그때 이제 분석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은 과연 어떤 또 인사가 나올지 그 인사가 결국에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의 R&D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서 미래를 어떻게 좀 가져갈 수 있을지가 그러게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구형에 가는 의미가 크다 보니까 제가 좀 급하지만 빠르게 좀 취재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약간 그 좀 질문인데요. 네네. 만약에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있으면 공격적인 투자를 위한 성장을 위한 인사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룹의 리스크 관리 차원의 인사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이재용 회장이 만약에 하나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이제 상황이 됐을 때 네. 거기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을 이제는 다시 또 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정현호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비판이 많고 또 네.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안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대체할 사람을 데려올 텐데 그 대체할 사람이 예전에 한번 하마평에 나왔던 이제 정윤호 부회장이 될 거냐, 네. 아니면은 새로운 또 이제 반도체 쪽에서 구루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인물이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은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최대한 보수적인 그런 인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좀 하는 전망이죠. 그게 좀 가장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보수적인 인사를 할 때이라기보다는 네네. 굉장히 좀 약간 뒤처지는 그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인사를 해야 되지만 네. 사법 리스크를 생각하면 이제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거기에서 어떤 인사를 하게 될 것이냐가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지켜보고 있는 내용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전향적인 인사가 지금 정말 필요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짐 켈러 같은 그런 정말 세계적인 반도체 구루를 지금 데려와야 되는 상황까지도 왔는데 네. 삼성은 오히려 지금 내부 사람들로만 그리고 이제 지키는 어떻게 보면은 지키는 그런 경영만 하고 있다. 네. 근데 현재 지금 뭐 SK 하이닉스가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전향적인 인사, 전향적인 그리고 이제 R&D 거기에 따른 이제 또 보면은 고객 중심적인 그런 이제 네. 또 사업을 많이 해왔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반대 방향의 지금 사업 경영을 해오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예전에 위상이 있었으니까 지금 정도까지 그래도 지키고 있는 거지 아니었으면 훨씬 어려워졌을 거라고 하는 그런 지금 분석과 비판도 네. 사실은 많습니다. 이렇게 포춘 이야기 잠깐 좀 해드리면은 이거 재밌게 많은 분들이 또 보실 것 같아서 네. 어떤 거냐면은 포춘이 꼽은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 1위가 누구였을까요? 머스크? 역시 네 아, 그래요? 맞아요. 아,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네. 오. 1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이라고 이제는 표현이 됩니다.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1위를 했고요. 2위가 젠스나 엔비디아 CEO, 네. 이제 3위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이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CEO가 4위, 네.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회장이 5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네. 네. 이정 회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국내에서는 평가가 굉장히 많이 갈리지만 네.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영향력 있는 회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일하게 총수 중 유일하게 85위에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뭐 글쎄 보도 자료가 나왔고 또 이제 포춘에서 발표도 나왔지만 전혀 오늘 구형에는 영향은 뭐 주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나왔던 그 검찰 5년 구형 소식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네. 다음 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올려주시면은 저는 이거를 좀 세게 얘기해볼까 해서 네. 갖고 왔습니다. 세금도 안 내는 담배가 온다. 이거 제가 일부러 세금도라고 썼는데 세금도를 빼셨네요. 세금 안 내는 담배가 온다. BAT에서 한국의 합성 니코틴 액상 담배를 출시했다. 사실 지금 액상 담배 출시한 게 뭔 뉴스가 되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제품 출시와 함께 여기저기서 좀 난리가 많이 났습니다. 네. 이게 그 우리나라의 담배법을 살펴보면요. 이게 합성 니코틴과 천연 니코틴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네. 천연 니코틴은 담배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네. 합성 니코틴은 담배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성 니코틴은 담배가 아니에요가 아니라 합성 니코틴은 뭘로 분류할 겁니까? 해서 아직 규정 없는데요. 이겁니다. 규정이 없어요. 네. 저 합성 니코틴 지금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거 뭐예요? 라고 이제 나라에다 물어보면 네. 담배는 아직 규정이 없습니다. 그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담배는 맞는 거죠, 그러면? 담배라는 규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담배 카테고리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담배라는 거에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연초를 잎을 원료로 한 것, 그 다음에 천연 니코틴으로 한 것, 이런 것들이 담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천연 니코틴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합성 니코틴은 그럼 뭐예요? 이게 담배는 맞는데 규정에 합성 니코틴이 담배란 규정은 없어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합성 니코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면 담배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담배세를 내지 않습니다. 세금을 안 낸다는 게 그 말이네요. 세금을 안 냅니다. 세금을 안 내고 네. 사실 이거 그림 한번 보시면 우리가 담배를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되는 이 그 그림들 있잖아요. 네네. 좀 이렇게 안 좋은 그림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도 사실 안 넣어도 됩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네. 왜냐면 담배가 아니니까 담배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네네. 그리고 사실 담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이 경험하면 안 되기 때문에 판매처가 정해져 있죠. 편의점 그렇죠. 같은. 그리고 편의점에서는 사실 그 청소년인지 아닌지를 신분증 확인하고 팔아야 되는 거죠. 네. 이거는 합성 니코틴은 담배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꼭 편의점에서만 팔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어요. 온라인이요? 청소년이 산다고 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지금도 합성 니코틴 액상 담배 피시는 분들 보면은 온라인 뭐 쿠팡이나 뭐 다른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네. 액상 니코틴 검색하면은 다 살 수 있어요. 이거 문제가 좀 커지겠는데요. 그러니까 합성 니코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이 사실 편의점에 가서 네. 저 이번에 그 BAT에서 나온 이거 노마드라고 하는데 이거 좀 주세요라고 한다고 사장님이 주겠습니까? 안 주죠. 당연히 안 줄 텐데 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을 거지만 네네. 법적으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온라인도 마찬가지로 이 BAT 코리아라고 하는 곳이 노스만에서 네. 사실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죠. 규제가 없으니까. 근게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장사하는데 야 규제도 없는데 우리 온라인에서 팔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하진 않을 텐데 그게 또 하나로 보여지는 게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을 굳이 넣었다는 거는 우리는 규제가 없지만 규제가 있는 것처럼 담배를 판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네네. 그래도 만약에 소비자들 가운데 청소년이나 초등학생들이 구매하려고 해도 이건 불법 아니다. 그다음에 세금을 안 낸다. 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규제 공백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이 두 가지 쟁점뿐만 아니라 좀 다른 문제점들도 있는데 네. 합성 니코틴 시장이라고 하는 게 좀 다른 시장입니다. 일반 담배랑은 다른 카테고리로 약간 봐야 다른 되나요? 시장이에요. 네. 여러분들 전자담배라고 해서 자영업자분들이 영업하시는 그쪽 있잖아요. 뭐 약간 휴대폰 매장처럼 생긴 네. 그런 데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네. 우리가 보통 베이퍼샵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하고 네. 그다음에 이걸 만드는 업체들도 뭐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이런 곳입니다. 네네. 이런 곳들도 대부분 판매하는 그 제품들이 합성 니코틴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사실 세금을 안 내고 판매를 해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커다란 담배 기업의 경우에도 합성 니코틴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네. 사실 여기 진입하면 엄청 지탄 받아요. 골목상권 침해. 골목상권 침해처럼 엄청 지탄을 받을 수밖에 네네. 없어서 사실 이거 좀 하기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BAT라든지 필립 모리스라든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사실 요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야 합성 니코틴 야 우리가 규제가 없는데 들어왔어. 네. 빨리 규제 만들어줘라고 해서 합성 니코틴과 관련된 규제가 만들어지게 되면 네.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수익성이 꽤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련형 담배의 경우에는 4,500원짜리 담배 가운데 3,400원 정도가 세금이잖아요. 네.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세금을 내야 되는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세금이 굉장히 아마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성 니코틴 규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사실 그 목소리가 크진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중소기업분들 그다음에 자영업자분들이 좀 반발할 가능성 도 네.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제 이제 세금을 안 낸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 BAT에서 노마드라고 하는 제품을 냈을 때 네. 다른 그 천연 니코틴, 액상이라든지 아니면 관련형 전자담배 이런 것들은 세금을 내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격을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세금 내니까. 그렇죠. 근데 요거는 지금 세금 안 내잖아요. 그 담배세 안 내잖아요. 물론 네. 다른 세금, 부가가치세나 이런 건 내겠지만 그러면 얘네는 1+1을 해도 됩니다. 얘는 엄청 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담배 잘 모르겠는데 담배 한 값에 5,000원이라고 한다면 네. 일반 담배가 얘 같은 경우에는 한 3,000원 이렇게 팔 수도 있겠네요. 팔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네. 흡입형 담배의 경우에는 이런 베이퍼라고 하는 흡입형 담배의 경우에는 네. 그 관련형 전자담배나 아니면 이제 일반 관련 담배랑 이게 그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네네. 직접 비교가 안 돼요. 직접 비교가 좀 어려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굳이 어떻게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데 머니투데이에서 오늘 가격을 비교한 게 예. 지금 노마드라고 하는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 용량이 10ml다. 근데 이 10ml가 최대 5,000회까지 흡입할 수 있는데 요게 지금 17,000원 선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1ml당 시장에서 판매하는 거는 거의 1ml당 천연 니코틴을 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거의 66% 저렴하다. 꽤 저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연 니코틴과 비교했을 때도 거의 한 66%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 뭐 저는 그 BAT에서 뭐 한국은 규제가 없으니까 요때다 싶어 갖고 들어왔을 거란 생각은 안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우리가 관련형 전자담배 규제가 언제 생겼는지를 살펴보면 네. 아이코스가 들어오고 나서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생기고 그 우리나라 담배 회사에서도 이제 관련형 전자담배를 출시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합성 니코틴 액상 담배에 대한 제품이 딱 출시가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합성 니코틴과 같은 규제가 생길 가능성은 높은데 여기서 꽤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생겨야죠. 이거는 지금 세금도 세금이고 어쨌든 규제가 없으니까 그러면 청소년이랑 어린이들이 구매를 해도 법적 처벌을 안 받는 거잖아요. 사실. 불법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물론 뭐 도덕적 당연히 그런 책임은 있겠지만 네. 법적 책임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좀 많이 규제가 있긴 있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뭐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출시를 했다라고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노마드가 아직 출시는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BAT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네. OECD 국가 가운데 천연 니코틴과 합성 니코틴을 따로 분류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에 출시했다. 그러니까 규제 공백 이용한 거 맞습니다. 맞네요. 맞습니다. 맞네요. 네. 여기는 합성 니코틴이면 세금도 안 내. 뭐 이러면서 출시한 거죠. 안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규제 빨리 생겨야 된다고 진짜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빨리 아직도 안 생겨야겠네요, 진짜 이거는. 네. 지금은 뭐 빈집이죠. 빈집털이 하러 온나요? 빈집이죠. 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제가 다녀온 LA 오토쇼랑 이제 LA 미국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진을 조금 많이 준비를 했는데 네. 제가 이번에 출장을 갔다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이제 아이오닉 9이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이번에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공개한 다음 날에 바로 LA 오토쇼가 열리면서 거기서도 당연히 또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미국 상황들을 많이 보고 왔었는데 일단은 사진부터 보면서 그러면 LA 오토 그 아이오닉 9 이야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차량이 아이오닉 9이고요.
지금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실제로도 엄청 큽니다. 네. 전장이 5060mm니까 5m 6cm. 네. 이 우리가 많이 봤던 가장 큰 전기 SUV는 EV9. 네. EV9이 지금 5010입니다. 그러니까 5100mm인데 얘는 걔보다도 5cm가 더 커요. 5cm가 큰 게 뭐 차이가 있나 싶잖아요. 네. 근데 그쵸, 지금 손가락으로 하고 있는데 두 마디인데? 네, 두 마디 정도 더 큰 것 같은데 자동차에서는 같은 세그먼트에서 5cm는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여기서 지금 경쟁 모델로 꼽히는 차량이 테슬라의 모델 X, 네. 그리고 이제 리비안의 R1S라고 하는 차량들이 있는데 그 SUV들보다도 더 큽니다. 모델 X 꽤 크잖아요. 네. 근데 걔보다 얘가 거의 한 10cm 정도 더 길기 때문에 10cm나? 네, 많이 길어요. 그리고 이제 실내를 타보면 굉장히 크고요. 네. 근데 이 차량이 이번에 세계 최초 공개를 했던 장소에 대한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미국 시장이 일단은 아이오닉 9은 가장 중요한 시장이고요. 사진을 좀 계속 띄워주세요. 네. 가장 중요한 시장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캘리포니아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예.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가 LA인데 LA에서 지금 이 차량을 공개했던 이유는 사실 이제 그만큼 미국 전기차 시장에 아이오닉 9을 통해서 현대차가 좀 새롭게 출사표를 내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네. 지금 보시는 차량의 있는 곳 있죠. 여기가 골드스테인 하우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요즘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미드 센추리 인테리어라든지 뭐 이런 지금 뭐 건축 양식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이제 건축 양식의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 이제 골드스테인 하우스인데 이곳에서 이번에 보여주면서 이곳이 굉장히 럭셔리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브랜드 이미지 자체를 조금은 높이겠다. 이제 기존에 이제 현대차는 가성비였잖아요. 네. 가성비가 아니라 좀 우리는 굉장히 이제는 하이엔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메스티지 정도까지는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지가 보이는 겁니다. 저 쓸데없는 궁금증 하나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요 사진에 보이는 휠 네. 이렇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전기차 특히 이제 기아나 이제 현대에서 전기차 내놓을 때 네. 휠 모양이 이상했던 게 참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공력이라든지 이런 네. 것 때문에 사실은 그 휠에서 가장 그 휠을 최대한 많이 막아 놓습니다. 공기가 많이 안 통하게 하기 네. 위해서. 그런데 이제 저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차 휠이라고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뭐 고급차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저 휠의 디자인이 모티브가 어디서 왔냐면은 제트 엔진. 네. 제트 엔진의 그 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지금 가져온 거고요. 또 사진들 좀 보여주시면은 또 실내 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실내 한번 볼까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가 기존의 산타페라든지 여기서 많이 봤던 SUV 전체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제일 놀랐던 거는 현대차가 소재를 이번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를 많이 썼습니다. 네. 이게 비교하는 차량 중에 하나가 이제 EV9인데 EV9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용적인 그런 이제 가죽들 많이 썼고요. 네. 그랬었는데 실내를 타보고 가죽 부분이 조금은 많이 좋아졌고 또 하나는 이제 현대차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싼 그 이제 저렴하지만 네.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소재를 많이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칸타라예요. 알칸타라가 아니라 스웨이드예요. 네. 스웨이드 소재를 지금 보면 벽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다 발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아니라 대중 브랜드에서는 볼 수 있는 거의 뭐 최고 수준의 그런 고급스러움을 이번에 많이 넣었습니다. 이거 발견했습니다. 네. 오르간 패널이네요. 오르간 패널. 역시. 오르간 페달이네요. 네. 오르간 페달 고급차에 들어가 이게 있죠. 감성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니 차 탔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차에서 오르간 페달이어야 엑셀이 네. 이게 고급이거든요. 발이 이렇게 편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센터 콘솔 같은 경우는 네. 앞뒤로도 움직일 수 있고 또 이제 7인승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 6인승인데 네. 뭐 USB 포트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 놀랐던 거는 이제 3열. 네. 3열에 앉았을 때 보통은 SUV는 굉장히 좀 답답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시야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조만간 앞권에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LA 오토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LA 오토쇼 다녀오죠. LA 오토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예전에는 그냥 뭐 이제 지역 딜러 오토쇼였습니다. 네. 그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좀 많이 위상이 높아진 게 친환경 차에 대한 그런 이제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지금 친환경 차를 판매하는 곳이 캘리포니아다 보니까 네. 거기서 열리는 오토쇼인 LA 오토쇼가 많이 커졌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미국 전체 시장에서
전기차. 네. 전기차의 보급률이 대부분이 한 7에서 8%입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는 25%입니다. 네. 25%로 다른 주보다 월등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도 여기에 출품했던 대부분 업체들이 다 친환경차를 가져왔어요. 네. 전기차, 수소전기차 있었는데 아까 처음에 토요타 차량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그 유명한 미라이입니다. 미라이 이제 수소전기차인 미라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벌써 나온 지가 한 3년 정도 됐죠. 네. 보면은 그냥 이제 캠리의 수소전기차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예요. 이렇게 보면 고급스러움 이런 건 거의 없고 네. 실용적으로 딱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게 요즘 미국에서는 넥소보다 더 많이 팔립니다. 네. 지금 이제 세단이 그렇게 안 팔리는 미국에서도 네. 수소전기차는 이제 신차다 보니까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도 이제 현대차도 빨리 내놔야 되는데 이번 모터쇼에서는 이니시움이라고 하는 그 컨셉트를 내놨었고요.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게 있었습니다. 큰 관심이었겠네요. 여기에 진짜 기자들이 다 몰려 있었어요. 테슬라 이제 사이버캡인데 다음 사진 보면은 실내도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로 페달이랑 스티어링 휠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직접 앉아볼 수는 없게 돼 있어서 막혀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영상으로 봤던 그대로였고 이제 기자들이 가장 이번에 모터쇼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말은 안 했지만 네. 이제 지금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모델 2에 대해서 지금 많은 컨셉트를 가져간 것 같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면은 이 차량이 이제 GM을 최근에 살린 차죠. GM이 3분기 때 이제 전기차를 32,000대 정도 판매를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0%가량 지금 판매량이 늘었거든요. 네. 이 차량이 바로 거기에 이제 가장 많은 일조를 했던 이코녹스 EV라고 이 차가 이코녹스입니까? 이코녹스 EV 차량이 가격이 3만 불대예요. 4만 불이 안 돼요. 네. 가장 낮은 트림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7,500불을 받게 되면 진짜 저렴하게 살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미국 내에서 이제 모델 Y보다도 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제 중형 SUV 전기차입니다. 이 차량도 있었고 다음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저 없군요. 네. 다음 차량도 블레이저도 있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티구안입니다. 폭스바겐이 이번 LA 오토쇼에서 보면은 유럽 브랜드가 거의 전멸했거든요. 유일하게 나온 게 폭스바겐과 포르쉐였는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구안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ID 버즈라고 하는 네. 이제 차량을 좀 보여주면서 전기차와 이제 내연기관을 골고루 보여주긴 했지만 많이 힘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모터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이 네. 어쨌든 아직까지도 친환경차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업체들이 많이 힘을 쓰고 있는 건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은 과연 이제 그 보조금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주면서 좀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대부분은 그거 없이도 팔 수 있는 방안을 다들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인센티브 경쟁으로 갈 거라고 지금 많이 보는 거고 이렇게 되면 내년에 이제 만약에 정말로 그 이제 보조금이 없어지게 된다면은 업체들 간에 이제 북미 시장에서의 그 출혈 경쟁이 네. 굉장히 심해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경쟁이라 하는 거는 그 회사 측에서 수익성을 포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보시면 현대차가 직접 차를 판매하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딜러십들이 판매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업체는 딜러한테 차를 판매를 하고 딜러는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네. 구조인데 이 인센티브라는 게 뭐냐면은 업체가 딜러십에 넘길 때 주는 인센티브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거의 최저 수준으로 지금 낮아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영업이익률이 박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웨이모 타고 온 거 잠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이번 주 안에 저희가 좀 자세하게 앞번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LA에서 올해 이제 4월부터 유상 운행을 시작을 했는데 진짜 많아요. 진짜 많고 처음에 50대였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100대 지금 늘어났다고 하고 네. 그리고 다운타운에서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버만큼 보기가 쉽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네, 진짜 많아요. 가다가 처음에 신기해서 저도 막 사진을 찍다가 나중에 되니까 너무 지겨워. 네, 많이 보여서 안 찍어도 되겠구나. 네. 지금 저기 보면은 이제 라이다 위에 보면은 JR 써 있는 거 있죠. 네. 저 제 이름이에요. 그래요? 네네. 이제 제가 아이디로 제가 이제 불렀기 때문에 제 이름이 위에 떠 있는 겁니다. 이게 부른 사람의 이름이 떠 있는 겁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보고 타는 거군요. 네네. 아하. 제규어 IPS 차량이고 네. 한마디만 드리면은 네. 카카오 택시 운전기사분들보다 운전을 잘합니다. 네, 울컥거림도 없고요. 정말 운전을 잘하고 네. 초보 운전이랑 비교할 게 아니에요. 정말 잘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로보택시가 2026년도부터 제대로 이제 좀 많이 경쟁을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앞권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전망, 그 다음에 수출 전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산업연구원이 내년 우리나라에 대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 가운데 수출은 7천억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 전망은 근데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 관세라든지 이런 관세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를 전제로 네. 7천억 달러에 돌파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편 관세가 적용이 되면 오히려 대미 수출은 14%가량이나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연구원에서는 2025년 이제 우리나라의 전망, 경제 산업 전망에 대해서 내년 수출이 7,002억 달러가 될 걸로 봤고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그 수출 실적을 쭉 봤거든요. 네. 10월까지가 5,660억 달러 정도 수준이 돼요. 그래서 11월, 12월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많아지지 않는 이상 7천억 달러는 올해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내년에는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없다면 7천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걸 달리 말한다면 관세가 적용되면 7천억 달러 또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7천억 달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마일스톤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네. 올해 워낙 이제 반도체 수출이 회복될 걸로 누구나 전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올해는 7천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7천억 달러라고 하는 마일스톤을 세워놨었는데 그게 올해도 힘들고 만약에 내년에 그 트럼프 정책까지 나오게 된다면 내년도 좀 어쩌면 힘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죠. GDP 성장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올해보다 2.1% 증가할 것으로 내놨고요. 그거는 이제 한국은행이 지난 8월에 내놓은 전망치 2.1%랑 같은 수준이고 네. IMF가 최근에 이제 하향 전망했었던 2.0%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입니다. 근데 어쨌든 큰 트렌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네. 이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그래도 좀 의미 있게 증가하는 업종이 있을 거잖아요. 13대 주력 업종 가운데 반도체, 통신기기 이런 쪽은 아무래도 수출 전망이 좀 좋아질 것으로 살펴봤고요. 반면에 자동차, 2차 전지, 정유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내년 수출 전망도 썩 좋지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그겁니다. 이제 미국의 현지 생산을 늘리게 되면 네. 우리나라에서 수출로 넘어가게 되는 건 줄어들게 될 테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짚은 거라서 네. 사실 기업의 실적과 직결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제 보편 관세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직접 수출이 아닌 미국 내 현지 생산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수출 실적은 아마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전기차 수요도 좀 둔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2차 전지 역시 내년에 어려운 국면을 이어가게 될 거다라고 산업연구원에서는 전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해외 소식인데 국내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소식입니다. 네. 어떤 거냐면은 유럽의 배터리 희망이라고 불렸던 노스볼트가 결국에 미국에 파산 신청을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한 피해가 우리나라의 수출입 은행이 바로 지금 맞았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파산보호 신청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수출입 은행이 빌려줬던 8,700만 달러, 약 1,200원 가량이 지금 대출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한 만기가 2029년 12월 31일 만기 예정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된 거였냐면은 노스볼트가 이제 올해 초에 23개 금융기관과 50억 달러, 약 6조 7천억 가량 규모의 비소구 프로젝트 파이낸싱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수출입은행은 무역보험공사, 이제 스웨덴 국채청, 그리고 이제 일본 무역보험, 독일 율러 허미스 등과 함께 이제 금융 약정에 참여를 했고요. 직접 자금 조달과 결합한 특정 보증 형태로 자금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때 당시 되게 많이 보도가 됐던 게 이제 녹색 대출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규모였다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번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조금은 회수가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뭐 골드만삭스는 지금 1조 2천억 원을 날리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최대 주주가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은 한 번, 두 번, 세 번 투자를 했어요. 네. 계속 돈을 집어넣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걸 통해서 자기들 배터리 독립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실패가 됐고 네. BMW라든지 볼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굉장히 지금 큰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LNF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데 네.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4월 달에 보도를 크게 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노스볼트 쪽에 9조 2천억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었다라고 그때 당시 공시를 했었거든요. 네. 9조 2천억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이번엔 노스볼트가 결국에는 파산 신청을 하면서 이제는 이거 역시도 지금 무산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배터리 업계에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거든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국내 배터리 업계에 무슨 반사이익이 올 거냐? 이거는 정말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불투명도 크고요. 내년에 이제 미국에 일단은 전기차 이제 배터리, 전기차보다도 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이제 상황이 조금 더 유동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라도 국내 배터리에 얻는 뭐 반사이익 이런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업황이 개선되는 움직임을 사실 지금은 보기는 어렵지만 네. 근데 그건 있지 않습니까? 뭔가 그 배터리의 폼팩터의 어떤 표준화가 되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 지금은 예컨대 네. 뭐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각형 배터리라든지 네. 이쪽으로의 수요가 좀 많아지는 느낌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했던 건 파우치예요. 네. 그런데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그 뭐죠? 지금 최근에 기술이 그 셀투팩이라든지 아니면 셀투 샤시로 가면서 파우치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모듈을 한번 만들어서 가게 되면은 공정이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거워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무거워서 많이 좀 배제했었던 각형이 오히려 이제는 공정이라든지 이런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괜찮고 또 하나는 원통형이 46 시리즈가 지금 많이 조금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네.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또 표준화 이제 각형과 원통형으로 지금 따로 좀 가는 상황이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신 하나만 네. 좀 그 전해드리죠. 사실 이게 2차 전지 열풍 불 때 네. 너도 나도 막 그 뭡니까 그 고기 굽는 곳들도 2차 전지 한다고 했다면서요? 네, 자아모식이네. 자아모식이죠. 그러니까. 네. 아우 이렇게 사업 목적 그냥 뭐 갑자기 핫한 테마 떴다고 사업 목적에 추가해갖고 우리 갑자기 뭐 이런 거 하는 기업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후폭풍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2차 전지 한다더니 이제 금감원에서 10곳 중 3곳이 지금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화면 보시면은 전체 가운데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이 31.4% 미추진 27개사. 네. 그다음 코스피는 그나마 좀 낮습니다. 코스피는 그나마 좀 나서 추진하지 않는 곳이 3개사, 뭐 23.1%죠. 코스닥이 좀 많죠. 아무래도 이런 일들이 좀 코스닥에서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네.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추진하지 않은 곳이 24개사. 그래서 32.9%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도 그런 곳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곳. 그러니까 네. 조직, 인력 구성, 연구 개발 활동 내역, 제품 서비스 개발 진행, 실제 매출 발생 어떤 추진 실적도 없는 게 코스피에서 3개, 코스닥에서 24개. 아 너무 심하다. 사람이라도 뽑아야지 그래도. 사람도 안 뽑았다. 와. 네. 근데 이런 걸 꼭 굳이 이제 뭐 시간 지나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뭐 저희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말씀드리면 좀 악성 반응들이 되게 많이 주가에 나왔었죠. 바로바로 반영이 그 되다 보니까 그때는 좀 저희가 얘기를 해도 안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그 날선 반응들을 보여주시거나 그런 맞아요. 일들이 많았었는데 네. 신사업 한다면서 사업 목적에 핫한 테마 올리는 기업들의 전형적인 행태는 항상 있어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테마는 엄청 생길 겁니다.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씩 조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영 부장님도 오셨으니까 남은 시간은 저희 박근영 부장과 함께 과연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